전직이 전직이었던 만큼 불가사의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꽤 있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까?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등을 절에 물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다. 주지스님이 잘 둘러대서 안심시켜 보내거나 바쁠 때는 아예 상대를 안 해주거나 한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불안이란 무엇일까? 라는 막연한 의문을 품었다. 그것도 지금 학과에 들어온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심령현상은 믿지 않는다. 예전에는 극히 평범한 겁쟁이 어린아이였지만 종파가 영이니 뭐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해석을 찾아 부정하려는 버릇이 생겼다. 사실은 무서워하면서도 무섭지 않은 스탠스를 취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중에서 아무리 해도 내 머리로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다. 절의 거실에서 중년 남성인 A씨가 지난주 일인데요 라고 말을 꺼내면서 시작된 이야기. 주고쿠 지방 어느 현으로 여행을 떠나 점심으로 그 지방의 향토 요리를 먹었는데 그게 몸에 안 맞았는지 가게를 나서면서부터 속이 좋지 않았다. 시골길이기도 해서 화장실을 빌릴 만한 편의점 같은 것들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차를 세우고 근처의 수풀에다 실내를 할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모처럼만의 여행에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추가되는 것도 별로였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점점 속으로 난리를 치면서 식은땀을 흘릴 때 마을회관 간판을 발견하게 된다. 죽기 살기로 참으며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현관에서 나온 아주머니와 마주치면서 부딪힐 뻔한다. 급한 대로 화장실 좀 쓸 수 있겠냐고 부탁했지만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라 자기도 자물쇠를 걸고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쌀쌀맞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A씨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 거기서 계속 부탁하니 노골적으로 한숨을 내쉬던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여보내줬고 화장실 위치를 물어본 후 죽어라 뛰어들어갔다. 낡은 목조 건물이라 발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그 소리가 꼭 배를 두드리는 것 같아 짜증나는 아줌마에게 났던 분노와 맞물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뛰어들어간 화장실은 3칸이 있는 넓은 곳이었다. A씨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자신이 돌아간 후 그 짜증나는 아줌마가 만약 창문이나 다른 것들을 확인하러 온다면 냄새가 남아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환풍기가 있는 제일 안쪽 칸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칸은 앞에 사용을 마친 사람이 엄청난 양의 똥을 싸놓고 게다가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나갔는지 엄청난 양이 남아있었다. A씨는 그것을 흘려내리면 막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서둘러 옆칸으로 뛰어들어간다. 겨우 때에 맞춰 행복한 순간을 맛보는 동안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나는 발소리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화장실 바깥쪽 복도에 멈춰선다.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가 재촉하러 온 것 같았다. 그러나 아까 아주머니와 이야기할 때 그쪽에 무심했던 대응에 화가 치민 A씨는 특별히 서둘러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설마 남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오겠어? 라며 못 들은 척 천천히 이를 계속 본다. 이윽고 속을 완전히 비운 A씨가 나온 건 화장실로 뛰어들어온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문 앞을 떠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 화장실 앞에 아주머니가 있을 것이다. 심수를 넘어서 별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씻던 중 맨 안쪽 칸을 이대로 두고 나간다면 아주머니는
A씨가 그런 걸로 알 거라는 생각이 마구 솟아오른다. 하지만 물을 내려서 흘려보낼 만한 양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하며 문을 바라보다가 문득 위화감을 느꼈다. 문 손잡이 위에 빨간 부분이 보인다.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지만 역시나였다. 옆칸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문을 여닫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게 이상했다. 똥 싸는 소리가 크게 나지도 않았다.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소리에는 민감했을 텐데 그 와중에 옆칸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못 들었을 리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옆칸은 물을 내리지 않으면 앉을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참상이었다. 그런데도 물을 내릴 기척 하나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물을 내리러 갈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해 복도 쪽으로 눈을 돌린 순간 그 칸에서 화장지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사람이 있구나. 아무래도 착각했나 보네. 생각되어 안심하며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다. 조금 아까 A씨가 있던 칸도 잠겨있는 것이다. 물론 화장실 안에는 아까부터 아무도 들어오질 않았다. 더구나 A씨의 눈앞에 있는 칸에 A씨도 모르게 들어갈 수는 없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기묘함에 문 손잡이를 바라본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몇 초 동안 제일 안쪽 화장실에서 휴지를 푸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나는 것을 깨달았다. 휴지를 끝까지 다 풀어버리려는 것처럼 소리는 계속해서 끊이질 않는다. 극히 평범한 생활음인 그 소리가 위화감을 느낀 순간 무시무시한 소리로 들려온다. 혼란에 휩싸인 A씨의 귀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그렇지만 문이 잠겨있는 눈앞의 칸 안에서 옆칸과 똑같이 휴지를 푸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전신에 닭살이 돋는다.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시간도 다른 것도 아닌 여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절망적일 정도로 공포를 느낀다. 화장실 칸 안에 있는 무언가에게 들키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득해진 A씨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복도 쪽 화장실 문에 다다른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몸을 의지하며 겨우겨우 정신을 잡은 A씨의 귀에 이번에는 복도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온다. 문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피는 소리가 들려온다. 게다가 뛰어올라서 착지할 때까지의 간격이 이상하게 길다. A씨가 말하길 장대 높이 뛰기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직감적으로 지금 밖으로 나간다면 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 나갈 수도 없지만 더구나 화장실 안에도 절대로 있고 싶지가 않다.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A씨 안에서 전에 느껴보지도 못한 감정이 갑자기 폭발했다. 문 밖 복도에서 뛰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사리를 느낀다. A씨는 왠지 이 상황은 밖에 있는 무언가의 탓이라고 확신했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없애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죽이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를 없애는 일을 사양할 일이 있을까? 문을 박차듯 열고 밖으로 뛰쳐나온다. 복도에 팔을 허리에 얹고 우뚝 선 채 이쪽 저쪽 고개를 돌려 사방을 돌아보았지만 죽일 대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작은 무언가를 찾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튕기듯 벌떡 일어나 창밖을 봐도 새 한 마리 없다. 이때 A씨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밖에 있는 무언가를 없애야만 하는데도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뭐라도 좋다. 누구라도 좋다. 어떤 생물이라도 좋다.
왜 나에게 죽임을 당해주지 않는 것인가? 이대로는 내가 무언가에게 살해당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눈물을 훔치며 냉정해지려던 A씨에게 하늘의 계시가 내려온다. 그 아줌마를 죽이면 된다. 그년 재수 없었다. 게다가 약해 보이니까 아마도 간단히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고 다음 순간에는 큰 소리로 웃고 있다. 간신히 무언가를 없앨 수 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며 현관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A씨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와 아마 자기의 경트럭인 듯한 차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아줌마를 발견한다. 괴성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뛰어다가오는 것을 깨달은 아주머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트럭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살짝 늦게 차에 다다른 A씨는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아주머니가 차문을 잠그는 게 빨랐다. A씨는 놓치지 않으려고 경트럭 짐칸으로 올라탄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아주머니가 차에 시동을 걸고 휴대폰으로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급발진한다. A씨는 중심을 잃고 짐칸에서 떨어져 머리를 지면에 세게 부딪힌다. A씨는 그때 뇌진탕을 일으켰던 것 같다. 뭔가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하며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하면서 땅 위에 대자로 뻗어서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엉엉 울었다. 그 후 한동안 움직일 수 없게 된 A씨는 아주머니가 전화로 부른 남자 몇 명에게 둘러싸인다. 몸은 안 움직이지만 죽여도 될 생물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A씨는 다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든다. 제일 간단하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노인이 A씨에게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뭔가 지독한 냄새가 나는 물을 뿌렸다. 그 순간 A씨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로 순식간에 잠에 빠져든다. 작은 진료소 침대 위에서 눈이 떠진 A씨는 평소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경찰관과 아까의 노인이 병실 구석에 앉아있다. 경찰관이 묻는 대로 순순히 A씨는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했던 일, 느꼈던 것을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경찰관이 믿어줄 리도 없다. 체포되는 건가 하며 반쯤 포기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엄중 경고로 끝이 난다. 다른 방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사과하러 갔더니 아주머니는 그럴만도 했다라고 대답한다. 노인은 왠지 동정적이기까지 했다. 노인과 아주머니에게 사정 설명을 들은 결과 A씨는 무샤쿠르님이 씨였던 거라고 한다. 무샤쿠르님이라는 것은 그 지방 지역신앙의 대상으로 말하자면 저주의 신 쪽에 가깝다고 한다. 무샤쿠르님의 이름은 무사가 온다는 무샤쿠르 또는 무사가 미쳤다는 무샤쿠르에서 기인했다고 하는데 이 신의 씨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가끔씩 실제로 죽이기도 한다고 한다. 그 땅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무샤쿠르님에게 씌이는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고 어떤 금기를 깨뜨린 것인지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인지까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 같다. A씨에게 뿌렸던 냄새나는 물은 무샤쿠르님을 모시는 사당 서쪽에 있는 연못물로 무샤쿠르님에게 씌었을 때 그 물을 뿌림으로 저주를 씻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무샤쿠르님에게 당한 사람에게는 동물을 던져주고 그 동물을 죽이는 동안 연못에 물을 길어오는 것 말고는 대처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대형 가축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물을 뿌린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한 사람의 의식을 잃게 만들고 그 뒤 정신을 차리면 원래로 돌아온다. 그 이상의 방법으로 억제하려는 경우 스스로의 손목을 물어뜯는다든가 손톱으로 허벅지 안쪽의 동맥을 끊는다든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노인은 자네에겐 불운이었지만 이번에는 운이 좋았네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서 A씨는 뇌진탕 검사를 하고 이상이 보이질 않아 무사히 퇴원했고 그대로 삿포로로 돌아왔다. A씨가 말하길 그 후로는 소리가 무서워 죽겠다고 한다. 발소리, 뭔가가 점프하는 소리, 집이 울리는 소리, 물방울 소리 같은 게 들리면 몸이 떨려온다고 말했다. 언제 다시 자기가 그렇게 될지, 주변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 말한다. 그 말을 모두 듣고 주지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정신적인 병은 아닌가,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가 변했던 것은 아닐까 등이 생각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가 착각이나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내 외 증조부가 어머니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 증조부가 젊은 시절 친구와 친구의 연인과 함께 연인의 고향이기도 한 주고쿠 지방의 어느 현으로 관광 유람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여자친구 일족의 묘지를 참배하고 돌아가려던 때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외 증조부를 때리기 시작했다. 혈기왕성했던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서 응전하며 둘 다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때 눈을 찌르거나 목을 조르고 급소를 치는 등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친구가 비겁한 짓만을 골라서 해오는 바람에 그 살기에 놀랐다고 한다. 그러던 중 노여운 얼굴로 달려온 그곳의 노파가 둘에게 끈적대는 물을 뿌렸다. 뭐 하는 거냐고 분노를 표출한 증조부였지만 어느새인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문매를 맞았다. 친구의 연인이 주변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모아온 것 같았다. 그 후 친구가 이상해진 것은 무차쿠르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했다. 6개의 칼을 찬 미치광이님이라는 뜻인지 칼이 없는 미치광이님인지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무샤쿠르님이 잘못 전해진 건지 할아버지가 잘못 알았는지 기억이 틀렸는지는 모른다. 둘이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2명 모두 당했다고 생각됐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납득이 가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대들었더니 친구는 누군가에게 원망을 받은 아마도 인위적인 저주일 것이다. 이번에는 앵마기를 했지만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만을 들었다. 증조부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집히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 친구의 목전에서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의 연인은 창백한 얼굴이 되어 있다. 그녀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친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접근하여 약혼자에게서 그녀를 앗아온 남봉꾼이었던 것이다. 여자를 빼앗긴 남자는 그 마을 출신이었다. 남자는 연인을 도둑질당한 일로 너무나 낙담해 그 당시 살고 있던 효고현을 벗어나 홋카이도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래서 홋카이도에게서 친구에게 무타치쿠르님의 저주를 건 것은 아닐까 했지만 그것은 할아버지의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후 그 친구는 그녀를 살해하고 체포된다.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고도 하고 혼자 미쳐 날뛰었다고도 전해졌다고 한다.
왜 증조부는 우리 어머니가 삿포로 출신인 아버지에게 시집을 가므로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 또한 어떤 현에는 절대로 발을 들이지 않았다. 홋카이도의 어딘가와 주고쿠 지방에는 사람을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할아버지는 계속 믿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